네, 지난 시간 복습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원격 탐사 시스템 오차 중에서 방사 오차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 책 6장에 관련된 내용. 그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자, 태양으로부터 전자기 복사 에너지가 지상 지표면에 맞아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대상 지역에 맞고 반사되어서 결과적으로 센서에 들어오는 에너지 양을 가지고 우리 영상을 만들어낸다고 했었죠.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에너지원에서 방사되는 전자기 복사 에너지가 대상 지역에 맞고 또 반사돼서 센서에 들어오는 요 양으로 영상을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현실은 많은 오차를 포함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고 했죠. 자, 특히 이 대기 부분과 지표면 부분에서 오차를 야기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었어요. 우선 대기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흡수라든지 굴절, 산란, 반사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고 했고 지표면에서는 크게 이제 흡수와 어, 투과와 반사, 그렇죠? 요 크게 세 가지를 합한 게 전체 총 에너지 양이라고 했었고 지표면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발생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남에 따라서 오차도 발생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현상 덕분에 이런 우리의 원격 탐사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서 영상을 얻을 수 있다고 했죠. 특히 중요한 게 지표면에 반사되는 양을 가지고 이제 센서에 들어오는 에너지 양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낸다고 했었죠. 이러한 어, 게 이제 원격 탐사의 에너지 그 취득 원리, 원격 탐사 시스템의 원리라고 했었고, 또 흡수와 관련돼서 중요한 개념은 흡수 대역과 흡수가 주로 일어나는 파장 영역이고, 이거와 반대되는 개념, 아주 중요한 대기의 창이라는 개념. 그래서 대기의 창에 맞는 파장대의 센서를 이제 만들어야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고 했었고, 굴절은 뭐 그렇게 막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굴절은 예측할 수 있다. 굴절 계수에 의해서. 그렇죠? 우주에서 대기에서 지표면 등등 이런 다른 매질로 이동할 때,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게 굴절이라고 했고, 산란은 대기 중에 입자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고 했었죠. 그게 세 가지, 레일미, 그리고 비선택적 산란, 그죠? 이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밑으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커지라고 했었고 다음에 반사는 뭐 구름에서도 반사되고 여러 가지 난반사와 정반사가 있다고 했었고 하지만 대기 중의 반사보다는 지표면에서 일어나는 반사가 이런 원격 탐사 시스템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다시 표현해 보면 구름에서 맞고 들어오는 에너지 양도 있을 거고 우리가 관심 있는 지역이 아닌 데에서 맞고 들어오는 에너지량도 있어서 이런 오차가 포함을 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복습으로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좋겠네요. 대상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 중에 이제 반사가 중요하다고 했죠. 요 검은색으로 표시된 요 부분, 요 부분이 반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대상 지역에 존재하는 어떤 반사율, 리플렉턴스라는 게 있었죠. 이 반사율은 모든 물질에 따라서 다 파장대와 물질에 따라서 각기 다른 어떤 다른 형태를 보인다고 했죠. 뭐 그래서 물은 뭐 이런 식생은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어떤 물질에 따라서 서로 다른 파장대에 따른 반사율을 보이고 있어서 이러한 특성이 우리가 원격 탐사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 물질들을 구분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고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발사해 나가는 나가는 양이 중요한데 이거를 우리는 레디언스라고 했었죠. 레디언스.
한국말로 하면은 복사 휘도. 이 복사 휘도라는 거는 어떤 개념이 들어간다고 했죠? 복사 휘도라는 거는 어, 복사된의 면적, 단위 면적당, 그리고 단위 시간당, 그리고 방향 정보까지. 즉, 센서로 들어가는 방향. 왜냐하면 우리는 센서로 들어오는 에너지 양만이 이제 관심 대상이잖아요. 나머지는 뭐 어느 지역에 얼마나 많이 데이터가 들어오는지 알 길이 없으니까.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센서로 들어오는 에너지 양을 우리는 레디언스, 복사 휘도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었어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복습이 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우리 수업하면서 제가 이 그림 많이 그렸었죠. 이 원격 탐사 데이터 취득 원리에 대한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요거를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뭐 복사 휘도라는 개념도 배웠고, 그리고 여러 가지 관련 개념들을 배웠으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림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검은색으로 표현한 부분과 이 파란색으로 표현한 부분이 총 센서에 들어오는 방사 에너지 양이잖아요. 총 방사도, 총 복사 휘도인데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센서에 들어오는 총 복사 휘도를 LS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써볼까요, 밑에? LS는 센서에 도달한 총 레디언스, 복사 휘도나 방사도라고 했었죠. 센서에 들어오는 총 어, 복사 휘도를 LS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관심이 있는 부분에서부터 반사돼서 센서에 돌아오는 복사 휘도를 LT라고 표현할게요. T는 뭐 타겟의 약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LT. 그래서 관심 지역, 관심 대상 지역. 영어로는 타겟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 관심 지역에서 도달한 레디언스, 복사 휘도. 고요. 마지막으로 이 파란색으로 표현된 부분 있죠. 이 파란색. 내 관심 지역이 아닌 뭐 구름이라든지 다른 지표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부터 도달한 총 복사 휘도량을 LP라고 할게요. 그래서 LP는 영어 경로, 패스죠. 패스. 경로 복사 휘도라고 정의를 하는데 LP는 그래서 LP라는 건 뭐냐? 관심 지역 외에서 도달한 레디언스, 복사 휘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센서에 들어오는 총 복사 휘도 LS는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서 도달한 복사 휘도 값과 내가 관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복사 휘도 LP의 합, LT와 LP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는 양은 요 LT라고 했죠. 그래서 이 관심 있는 양이 사실은 이 원격 탐사 시스템에서 에러가 없을 때 우리가 원하는 그런 뭐 방사값, 화소값이 될 텐데 요 LP라는 애 때문에 어떤 방사적인 오차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LP는 방사 오차를 발생하는 원인이고 이 LP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방사 보정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LP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방사 보정을 한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LT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방사 보정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절대 방사 보정과 상대 방사 보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이러한 방사 보정을 통해서 우리는 관심 지역에서 나오는 복사 휘도값, 더 나아가서는 이 관심 지역에서 보이는 반사율, 리플렉턴스 값까지 구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방사 오차를 제거하고 하는 방사 보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써보면, 자, 방사 오차를 보정하는 거랬죠? 크게,
절대 방사 보정과 상대 방사 보정으로 나뉠 수 있다고 그랬죠? 상대 방사 보정. 네. 그 다음에, 그쵸. 절대 방사 보정이라는 건 뭐냐? 그리고 상대 방사 보정이라는 건 뭐냐? 절대, 이건 이제 absolute가 영어로 붙고, 상대는 relative. 이렇게 영어로 되고, 절대 방사 보정이라는 거는, 위성 영상의 화소값을 지표면의 반사율로 바꿔주는 걸 말해요. 그래서 아까 다시 그림 조금 넘어가 보면 이 그림에서 위성 영상의 화소값, 이 화소값이라는 거는 LS 값을 통해서 어떻든 이게 화소값으로 변환이 되는 거잖아요. 디지털 넘버로. 그러니까 이 LS라는 거를 결과적으로는 요 로우, 대상 지역의 리플렉턴스, 반사율 값으로 바꿔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굳이 LS 혹은 LS가 이제 DN 값으로 변환이 됐으면 이 DN 값을 로우 값, 지표면에 대한 반사율 값으로 바꿔주는 것을 절대 방사 보정이라고 하고요. 절대 방사 보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처음이 이제 대기 보정, 두 번째가 경험적 선형 보정. 그러니까 이제 개념 자체가 좀 애매하고 그래서 이 대기 보정 자체를 방사 보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대기 보정이라는 거는 방사 보정의 일부예요. 일부고 이 대기 보정은 뭘 이용하냐? 수학적인 대기 모델을 이용해요. 수학적인 대기 모델. 아주 복잡해요. 식도 복잡하고 변수도 입력해야 될 변수도 많고 그러한 과정을 이제 수학적으로 정의를 해놔서 이 수학적 대기 모델을 가지고 위성 영상의 화소값을 지표면의 반사율로 바꿔주는 그러한 과정이 이제 대기 보정, 절대 방사 보정 중에서도 대기 보정이라고 하고요. 경험적 선형 보정은 나중에 얘기하지만 이러한 수학적 대기 모델에 들어갈 여러 가지 인풋 정보들이 있는데 그러한 촬영 당시에 모든 환경 정보, 환경 변수들을 다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학적 모델 대신에 어떤 경험적인 선형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위성 영상의 화소값을 지표면의 반사율로 바꿔주는 그런 방법이 경험적 선형 보정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상대 방사 보정은 뭐냐? 상대 방사 정교화 또는 그냥 방사 정교화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위성 영상의 화소값을 정교화하거나 요거는 이제 비교되는 영상이 두 개 이상일 경우 하나 영상이 아니라 두 영상 간의 반사율 또 혹은 반사율 값을 유도하기 어렵다면 그냥 화소값 반사율을 유사한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 방사 보정은 말 그대로 내가 궁금한 지표면에 대한 반사율 그 자체를 구하는 과정이고 그 방법은 크게 대기 보정과 경험적 선형 보정이 있다. 그리고 상대 방사 보정이라는 건 이 절대 방사 보정을 하기 어려울 때 지표면의 반사율을 구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기준이 되는 반사율을 이미 알고 있는 영상이 있을 때 그 영상을 기준으로 다른 영상도 반사율을 구할 수 있지만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그냥 서로 다른 영상에 대해서 화소값을 최대한 유사하게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을 상대 방사 보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요게 이제 전부고 이러한 내용을 이제 PPT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PPT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방사 보정이 앞서서 방사 보정 여기는 이제 대기 보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방사 보정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방사 보정이 항상 필요하냐? 그렇진 않아요. 방사 보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어느 경우가 있냐? 여기 대표적인 예시가 있는데 분류나 분류 기반의 변화 탐지를 수행하는 경우, 분류라는 거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도 하고, 분류라든지 변화 탐지는 이제 우리 수업의 중간고사 이후에 더 자세히 배울 건데, 단순하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영상의 복잡한 영상을 몇 가지 대표적인 토지 피복 클래스로 변환을 시켜주는 게 분류예요. 그래서 뭐 이 지역, 이 화소로, 이러한 통계값을 갖고 있는 화소들은 다 뭐 식생이고, 또 다른 값들은, 어, 물이고, 수계고, 어떤 지역은 또 도심지고, 이렇게 몇 가지 단순화시켜서 그 지역을 표현해주는 거를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고, 변화 탐지라는 거는 어떤 한 지역, 하나의 화소가 예전에는 물이었는데 다른 지역, 다른 시간이 지났더니 이 물이 뭐 도심지로 되었다더라. 라고 이러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분류 결과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말해주는 게 이제 분류 기반의 변화 탐지인데, 이러한 분류 기반의 변화 탐지는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 훈련 자료가 필요한데, 이 훈련 자료를 잡고 나면 이 훈련 자료에 화소값의 통계적인 특성에 따라서 다른 지역도 다 훈련을 시켜서 다른 지역도 다 이제 분류를 시키는 경우 분류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훈련 자료를 이용한 분류 같은 경우에는 이 화소 값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화소의 통계적인 특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기 보정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어, 수체나 식생으로부터 생물리적인 변수를 추출하는 경우, 즉, 이 반사율 대기 보정, 즉 절대 방사 보정을 하는 이유가 총 방사도를 반사율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반사율이라는 값, 이 값 자체가 중요한, 뭐 염록소라든지 인간비용, 연면적 지수, 생물량, 뭐 이런 것들, 이런 직접적인 값이 중요한 경우에는 대기 보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기 보정이 안 되면 중요 성분에 대한 반사도 차이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뭐 어떤 연구는 대기 보정이 필요하고 어떤 연구는 대기 보정이 불필요하고 이런 거를 이제 알고 있는 것보다 뭐 알고 있으면 좋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어, 중점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거는 이 대기 보정이 항상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영상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대기 보정이 불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절대 방사 보정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절대 방사 보정. 일단 절대 방사 보정과 상대 방사 보정이라고 있다고 했었죠. 그다음에 절대 방사 보정은 어떤 수학적인 대기 모델을 활용해서 위성 영상의 반사율 정보를 실제 지상의 반사율 정보를 변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절대 방사 보정에는 요거 아트코라든지 컥 이런 거는 이제 대기 보정, 수학적인 모델을 이용한 대기 보정이라고 하고요. 지상 측정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empirical line method, 이게 경험적 선형 보정이다. 그쵸? 이렇게 절대 방사 보정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뉠 수 있다고 했죠. 반면에 상대 방사 보정은 영상이 만약에 하나 있을 때 이 영상의 밝기값 또는 반사율 값을 정규화하거나 영상이 2장 이상일 때는 이 영상 간의 반사율 혹은 화소값을 유사한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래서 요 후자일 때 주로 이용하는 방식은 이제 PIF라는 수도 인베리언트 피처라는 방사학적인 기준점. 우리가 기하 보정 시간에 배웠겠지만 GCP 그라운드 컨트롤 포인트인데 요거는 어떤 이미 위치 정보를 알고 있는 점들을 이용해서 위치 정보가 없는 데이터에 위치 정보를 입히는 과정을
하는 게 이제 GCP 같은 점이라면 이 PIF는 위치가 아니라 방사적으로 두 영상 간의 관계를 규명해 줄 수 있는 애들을 우리는 PIF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더 뒤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대기 보정. 요거는 이제 아트코 아까 뭐라고 읽는지도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ATCOR을 이용한 대기 보정 방식인데 왼쪽 사진들은 이제 대기 보정하기 전이에요. 보시면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하얗게 구름이 낀 것처럼 안개가 낀 것처럼 이렇게 잘 어, 안 보이는 지역이 많이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경로 복사 휘도에 의해서 실제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서 온 반사량에 외부에서 온 반사량이 합쳐져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영상들을 ATCOR, 에트코라는 방사 보정을 통해서 오른쪽처럼 이러한 하얀 애들이 좀 많이 없어진 걸 알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예시 그림을 보여주는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뭐 복잡한데 뭐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센서에 들어오는 총 방사도는 총 복사 휘도는 경로 복사 휘도와 관심 지역에서 온 복사 휘도의 합이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구 지역에서의 반사도를 로 람다라는 파장대에서 로 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요 정도를 기억하라는 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앞에 있는 그림과 이제 경로가 어떻게 이렇게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한 내용인데, 뭐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이 내용을 제가 단순화시켜서 이제 그림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속 보여준 거니까. 그쵸?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게 핵심이라는 얘기죠. 센서에 들어온 총 방사도는 관심 대상에서 온 것과 경로 복사 휘도의 합과 같다. 요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절대 방사 부정 중에서 수학적 모델식에 의한 수학적 모델을 이용한 방법이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아콘, 아트램, 아까 보셨던 아트코, 플래시 이게 다 어떤 용어들 atmospheric correction now 요거의 뭐 앞자 중요 자를 따서 뭐 아콘 ATREM도 요 atmospheric removal의 주요 단어들을 따서 만든 단어고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방법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당연히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굉장히 복잡하고 식도 복잡하고 다양한 개수들이 들어간다고 했죠. 당연히 이 식을 어, 저도 못 외우고 어떤 변수들이 심지어 들어가는지도 그때그때 다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못하는 걸 여러분한테 시킬 수도 없고 하니까 어, 그냥 이런 수학적 대기 모델식, 이미 만들어진 대기 모델식을 이용해서 총 방사도를 지표면의 반사율로 바꿔주는 걸 말한다. 자, 보시면은 요 LS가 아까 뭐였죠? 센서에 도달한 총 복사 휘도라고 그랬죠. 센서에 도달한 총 레디언스 값이고 요건 뭐죠? 관심 있는 지표면의 반사율이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 이러한 다양한 센서에 측정된 총 방사도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애들을 인풋으로 넣어줘요. 이런 정보를 알고 있어야 그것들을 여기에 넣어서 총 방사도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총 방사도를 구하면 끝이 아니라 이 총 방사도를 또 이렇게 식 안에 넣어서 결과적으로 지표면의 반사율, 우리가 관심이 있는 지표면의 반사율을 만들어내는 수학적인 모델식이 아콘, 아트램, 플래시 등등이고 이러한 거를 수학적 모델에 의한 절대 방사 보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학적 모델식을 이용한 절대 방사 보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뭐, 보면, 원격 탐사 영상. 이 영상이 어느 좌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느 위치의 영상인지, 경위도 좌표가 알아야 되고, 영상 수집 날짜와 시간도 알아야 되고, 영상 수집을 한 높이를 알아야 되고, 대기 모델도 알아야 되고, 방사 고정된 영상의 방사도 자료와
각 밴드의 구체적인 정보, 대상 지역의 대기 가시도 등등 여러 가지 정보를 미리 알고 있어야 수학적 모델식을 이용해서 절대 방사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생각만 해도 영상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영상이 취득했을 당시에 여러 다른 정보들도 알아야 된다는 그런 어려운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학적 대기 모델을 이용한 절대 방사 보정은 아주 정밀한 방사 반사율이 필요하지 않는 이상 잘 하지는 못해요. 굉장히 제약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대안 중에 첫 번째가 경험적인 선형 보정 기법이다. Empirical Line Calibration인데 이건 뭐냐? 원격 탐사 영상을 실제 분광 방사도 측정값과 비교를 해요.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위성 영상이 있어요. 우리가 관심 있는 위성 영상이 있을 때, 이 위성 영상 취득할 당시, 이 영상, 만약에 위성 영상이라고 했을 때, 이 위성이 언제쯤 이 지역을 찍을지를 미리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뭐, 위성 영상의 그 주기해상도 같은 걸 고려해서, 그래서 이 영상이 시작될 당시에 이제 현장으로 나가는 거죠. 측될 시간에. 현장에 나가서 그맨 처음에 원격 탐사 수업 시작할 때 어떤 그 남자분이 그 분광계를 가지고 지표면에 방사값을 구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위성 취득될 당시에 이제 현장으로 나가서 이렇게 관심 있는 이제 대상 영역에서 분광계를 가지고 여러 지역에 대한 어떤 분광값, 반사율을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반사율을 계산을 해놓고, 이 이 지역에 대한 실제 위성 영상을 얻게 되면, 이 반사율에 대한 이 화소의 dn 값을 마찬가지로 영상에서 얻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선형식을 얻을 수 있냐면, 요, 예를 들어 이 X축을 위성 영상에서의 화소값이라고, Y축을 반사율 값이라고 하면, 자, 요 첫 번째, 이 위치가 뭐 예를 들어, 화소값은 요 정도 되고, 반사율은 분광계로 찍었더니 한 요 정도 되더라. 그래서 이런 점이 나왔고, 2번은 여기, 3번은 여기, 4번은 여기 해서 N번은 이렇게 이제 화소값과 그 화소값에 대한 위치에서 분광계로 취득한 반사율 값을 이렇게 점으로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직선들을 가지고 이 직선이 가장 설명을 잘하는 이 점들이 설명을 가장 잘하는 이런 직선을 유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직선을 가지고 모든 영상에 대한 dn 값을 이 로우 값, 반사율 값으로 리플렉턴스 값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든 dn 값에 대한 반사율 값을 이렇게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상, 첫 번째 화소의 dn 값이 뭐 예를 들어 10이다. 그럼 10에 대한 값이 요만큼이고 10에 해당되는 리플렉턴스 값을 여기다 채워넣고 해서 원래 이게 dn 값이었던 영상을 같은 크기의 리플렉턴스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어떤 영상이 시작될 당시에 현장에 나가서 분광계를 가지고 여러 위치에 대한 화소값을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화소값과 리플렉턴스 값의 어떤 선형식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전체 영상의 dn 값을 리플렉턴스 값으로 변환을 해주는 것이 경험적 선형 보정 기법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절대 방사 보정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점인데, 이것도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여기 벗 부분이 어려운데, 밝고 어두운 두 대상물을 정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위치에 대한 밝기값을 가지고 이런 선형식을 만드는데, 요 화소값이 다양한 화소값을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너무 비슷한 화소값만 하게 되면 요 지역에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전체를 유추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에러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낮은 화소값, 높은 화소값 그 가운데 다양한 토지 피복을 가지고 이런 선형식을 만들어야 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화소값을 갖는 대상물을 정해서 분광계로 측정하는 것이 어렵고, 또 하나는 이제 분광계를 가지고 측정값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왜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위성 영상 취득될 당시와 그 현장 나가는 날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 가장 좋잖아요. 그죠? 완전히 일치하지 못하게 되면 최대한 기상 조건이 유사한 동일한 날짜에 현장에 나가야 하는데 그게 어려운 거죠. 위성이 뭐 언제 미리 주기를 알고 있으면 위성의 재방문 주기를 알고 있으면 좀 낫지만 그래도 정확한 시간이라든지 날씨 뭐, 딱 그날 위성이 뜨는 날인데, 위성이 촬영하는 날인데, 뭐 구름이 엄청 많이 껴있다. 그러면은 그 영상에는 제대로 된 방사 보정이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적 선형 보정 기법도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이제 상대 방사 보정, 그러니까 간이식이죠, 이게. 절대 방사 보정은 정말로 이제 반사율을 정확하게 구하는 것이라면 상대 방사 보정은 만약에 조금 더 이렇게 정확한 반사율 값을 필요 없다거나 반사율은 못 구하더라도 이 화소값, 다른 식의 영상의 화소값을 최대한 유사하게 만들어줄 때 활용되는 방법이 상대 방사 보정이다. 상대 방사 보정은 언제 해야 되냐? 원하는 날짜에 대기 속성 자료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라든지 단일 원격 탐사 영상 내 밴드들 사이에 화소값을 정교화하는데 어떤 정확한 반사율 값이 필요 없이 그냥 비슷하게 값의 범위들만 비슷하게 맞춰준다거나 그럴 거 이제 정교화라고 하는데 정교화를 하거나 할 때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히스토그램 조정을 이용한 단일 영상 정교화 기법이에요. 그래서 가시광선 영역은 대기 산란 효과가 큰 반면에 적외선 부분은 대기 산란 효과가 거의 없음을 이용해서 대기 산란 효과가 크다는 것은 최소 발기값이 증가. 원래는 산란이 없다고 하면은 거의 그냥 원 화소값, 0에 가까운 화소값을 갖게 되는데 산란 때문에 0이어야 될 애가 0이 아닌 어떤 뭐 10이라든지 5라든지 그런 화소값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죠. 특히 물 같은 경우에는 가시광 영역에서는 반사율이 좀 있지만 적외선에서는 거의 발기값이 작거든요. 왜냐하면 물에서 적외선 영역을 대부분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 지역에 대한 화소값을 보고 예를 들어서 물에서의 NIR 화소값이 10이다. 그럼 얘를 그냥 0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어떻게 하냐. 10에서 10을 빼면 0이잖아요. 그래서 물뿐만 아니라 모든 화소에 대해서 빼기 10을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산란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한다면 물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일어났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물의 화소값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산란에 의해 증가되는 화소값의 범위, 여기서 10이죠. 10만큼 증가되는 것을 가정을 하고, 그래서 이 10값을 모든 밴드에서 빼준다. 모든 화소의 위치에서 빼준다. 그게 바로 히스토그램 조정을 이용한 영상 정교화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거예요. 왼쪽이 이제 히스토그램, 밴드, TM 영상에서 1번 밴드부터 7번 밴드까지 화소값을 이렇게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한 거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범위, 최소값과 최대값으로 표현을 해줬어요. 1번 밴드의 최소값, 최대값, 2번 최소, 3번, 4번 이렇게 최소값, 최대값을 해줬는데 이 최소값이 원래는 우리는 0이길 바라는 거죠. 이 최소값이라는 애가 산란 때문에 0이 아니라 이런 51, 17, 14, 4 이런 값을 갖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밴드는 51을 모든 화소에 대해 빼주고 2번은 17, 3번은 14, 4번은 4를 다 빼주는 거죠. 그림으로 보자면 이렇게 1번 밴드는 이렇게 50일, 최소값이 50일이니까 50일 있는데 50일만큼 다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0에서 시작하게. 2번 밴드도 마찬가지로 3번 밴드도 4번 밴드도 이렇게 해서 결국 최소값을 다 줄여주고 그만큼 최대값을 또 줄게 되겠죠. 50일만큼 줄고 17만큼 줄고 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히스토그램을 왼쪽으로 이도등 해주는 거를 히스토그램에 기반한 단일 영상 정교화가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영상 하나하나 단일 영상을 정교해주는 거이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한 PIF를 이용해서 다중 시기 영상. 이거는 이제 영상이 하나가 아니라 동일 지역에 대해서 여러 시기에 찍은 영상을 정교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기본 영상을 바탕으로 이 기본이라는 건 뭐냐? 기준이 되는 영상이에요. 기준이 되는 영상을 바탕으로 다른 시기의 영상들의 분강 특성을 기본 영상, 내가 기준이 되는 영상과 동일하게, 비슷하게 변환해주는 과정을 말한다. 요거는 PIF라는 PIF라는 가상의 기준점을 사용한다. 요거는 무슨 얘기냐? 아까 경험적 선형 보정을 한 거 기억나죠? 그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다른 점이 뭐냐? 영상이 두 개인 거죠. 하나는 기준이 되는 영상이고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뭐 대상. 내가 상대 방사 보정을 수행할 영상을 이렇게 대상으로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준 영상과 대상 영상에서 동일한 지역에 대한 이제 화소값을 취득을 해요. 아까랑 비슷하게 DN1, DN1 이렇게 해서 n번째까지 취득을 하면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만들 수 있겠죠. 여기가 이제 예를 들면 기준이 되는 영상, 여기는 대상이 되는 영상을 화소값을 이렇게 다양하게 찍어서 얘를 가장 잘 설명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상 영상, 내가 관심 있는 대상 영상의 모든 화소값을 이 식을 통해서 기준 영상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이거 두 개는 바꿔주면 되겠네요. 대상, 기준.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대상 영상의 모든 화소값을 이 직선을 통해서 기준 영상으로 바꿔주는 그런 과정이 이제 상대 방사 정교화가 되고 이러한 점들 하나하나를 우리는 PIF 점이라고 한다. 이러한 점들을 가지고 이러한 식을 만드는데 이 점들은 또 찍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뭐냐? 첫 번째는 가능한 변화가 없는 지점. 그래서 뭐 1번 밴 이 시기와 이 시기 서로 다른 시기에 취득됐는데 시기가 다를 때 변화가 되지 않아야 되는 그러니까 계절 예를 들면은 나무나 이런 데는 좀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나무는 뭐 겨울에는 이렇게 잎이 없어서 잎이 없고 여름에는 잎이 많아서 굉장히 이제 화석값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은 좀 빼야 되겠죠. 식생 이런 데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비교적 평평한 지역이라든지 고도가 비슷하다든지 물이나 뭐 운동장이나 이렇게 넓은 지붕이나 이러한 점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크게 화소값이 변하지 않는 점들을 가지고 플러스 아까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화소값을 다 포함해야 돼요. 한 지역에 모여서 이 지역만 있는 화소만 가지고 어떤 직선을 유도하다 보면 다른 지역에서 안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낮은 화소값, 높은 화소값 다양하게 이러한 PF를 추출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사 보정을 수행하는 방법, 이제 마지막에 절대 방사 보정부터 상대 방사 보정까지 다 이제 점검해 보았습니다.